자, 매주 화요일에 찾아오는 코너입니다. 황상민의 그는 왜? 자, 오늘도 그 주인공이시죠? 황상민 연세대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한번 이걸 사실은 좀 미리 여쭤봤어야 되는데 이걸 한번 좀 짚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른바 멘붕. 멘붕. 그렇죠. 멘탈 붕괴. 작년 4.11 총선 있고 나서 그 야권 성향의 그 유권자들은 이른바 멘붕이 왔다고 했어요. 그리고 대선이 지나고 또 이 멘붕이 왔다고 하는데 실제로 저도 주변에서 그런 사람 진짜 많이 봤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뉴스도 안 본다. 근데 그게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지금도 그래요. 지금 세상 살기 싫다. 네, 쳐다도 보기 싫다. 쳐다도 보기 싫다. 이 심리는 어떤 심리예요? 실제로 그 상황에 대해서 배경을 조금 더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예를 들면 뭐 정치적인 부분에서 변화를 기대하거나 또 현재 기존의 틀이나 질서는 아니다라고 믿는 분들이 어떤 바뀌어지는 거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있었죠. 그죠? 그렇죠. 그렇죠. 이 심리부터 먼저 이야기를 해야 돼요. 이런 심리는 마치 현실이 살기 힘들다. 그리고 그랬을 때 메시아가 와가지고 이 현실을 바꿔줬으면 좋겠다라는 심리하고 그렇게 다르지는 않아요. 근데 메시아가 안 온 거죠, 결국은? 아니죠. 네, 조금 이제 천천히 하세요. 왜 급하세요? 네, 일단 작년 4.11 총선에서 뭔가 이건 확실히 바뀔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왜? 저 적은 너무나 말이 안 되고 또 그 적은 완전히 찌그러들었어 이제. 그렇죠. 누가 제정신으로 저 말도 안 되는 대를 지지하겠냐. 그래서 이거는 그냥 나나도 우리가 확실히 이긴다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변화는 분명히 올 거다. 그렇죠. 바로 변화의 전령사는 지금 바로 문 밖에까지 와 있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문만 열어주면 돼. 질 수 없는 선거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결과를 딱 보니까 질 수 없는 선거에 졌어요. 이럴 때 사람들이 심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허탈감인가요? 허탈감도 있지만은 놀라워라 이거예요. 오히려 당혹감이 거기에 또 깔려 그렇죠. 있는 당혹감이 더 있는 거야.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야? 내가 쟤하고 내가 김정비 씨하고 씨름을 했다. 그 내라는 거는 이만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하고 이만기 선수. 그렇죠. 그럼 누가 이겨요? 이만기 선수가 당연히 이만기는 손가락 하나만 가지고도 김정비 씨를 이길 수도 있어요. 손가락 한 발가락까지. 네, 발가락까지 이깁니다. 그렇게까지 생각하는데 갑자기 이만기가 김정배 씨의 삿발을 딱 짚는 순간 그냥 엎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김정배 씨도 놀랬겠지만은 그렇네. 그걸 보는 관객의 입장에서는 경악을 하죠. 경악을 못하죠. 그럼 그걸 누구 탓을 할 거예요? 김정배가 원래 알고 봤더니 실험을 잘하더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요. 이만기 선수 탓을 하죠. 그때는. 이만기 선수 탓을 해요? 무슨 탓을 하겠어요? 아니 어떻게 김종배하고 붙어서 당신이 질 수 있느냐. 당신 제대로 안 한 거 아니냐. 이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그동안 너가 연습도 전혀 안 하고 그래가지고 너가 실험 선수라고 할 수 있느냐. 그렇죠. 그렇죠. 그럼 이만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죄송하다고 해야죠. 죄송하다고 해야 돼요? 그 다음에요? 열심히 연습해야지. 그런 상상력의 한계를 황상민 교수님만 모시면 내가 찌그러진다니까요. 아니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니까요. 우리가 우리는 항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또는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더 맨땅에 헤딩하는 심정으로 처절하게 이 상황을 우리는 경험을 해야 돼요. 맞아요. 자, 그랬을 때 사실은 민주당 그 당시 사람들은 자기들이 왜 졌는가에 대해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질 수 없다. 그 모습을 보였나요? 안 보였나요? 안 보였죠. 안 보였죠. 그 인간들은 그럼 앞으로는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지금 대선 끝난 지 몇 달 아직도 안 나오고 있잖아요. 안 보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말은 앞으로도 보일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작년에 이 4.11 총선 끝난 다음에 그러면 국민들은 민주당에 대해서 딱 보니까 쟤네들은 싹수가 노래. 그러면 우리가 판을 그냥 갈아엎든지 다른 대안을 구하자라는 생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죠. 그래서 안철수가 등장을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됐죠. 이제. 그랬을 때 멘붕의 상황이 아니라 당혹스러움 속에서 새로운 대안을 찾고자 하는 심리가 4.11 총선 이후에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뭐 우여곡절 끝에 대선이 끝났어요. 그리고 결국에 뭐 단일화든 어쨌든 대략적으로 뭐 단일화하는 형태도 대충 됐고 그래서
대선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죠. 위협하긴 하지만. 예. 그러면서 그 대선에서 이 새롭게 대통령이 되는 사람에 대해서 사람들은 어떤 기대를 했어요? 새롭게 대통령이 된 사람? 될 사람에 대해서. 될 사람에 대해서 이 판을 갈아주기를 바랬죠. 그렇죠. 예. 그리고 그 사람은 지금 새로운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진정한 구세주다. 네. 4.11 총선에서 뭔가 되기를 바라는 거는 어떤 한 사람의 초점을 둔 구세주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렇죠. 그냥 이 배경음악을 깔아줄 이 그분이 올 전령사 개념으로 제대로 나팔 불어줄 사람들이 될 것인가 한데 나팔 불어줄 그 군악대가 형성이 안 되더라도 그래도 뭐 그 그렇죠. 영도자가 오시기만 하면 그 찌질이한 애들 다시 모아가지고 뭔가 제대로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견마잡이가 좀 부실해도 백마를 탄 왕자님만 등장을 하시면 그렇죠. 멋있어요. 진짜 너무나 멋있게 표현했어. 그러면 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기대를 해서 예. 나름대로 기대를 했는데 네. 백마를 탄 왕자는커녕 나귀를 탄 이 산초 판차도 지금 안 나타나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대선 이후도 역시 간단히 그러면 이 멘붕의 심리는 길을 잃어버렸다. 그런데 당혹스러움이 혼란으로 바뀐 게 이 멘붕의 심리예요. 아, 혼란. 예. 그 혼란은 겉으로 드러내는 혼란이라면, 겉으로 드러낼 수만 있는 혼란이라면 사실은 사람들이 자기가 피부로 더 느껴요. 예. 그런데 마음속으로 가지고 있는 혼란이라면 이거는 개인적인 회피 반응을 보이게 돼요. 아, 마음의 정리가 안 돼 있습니다. 마음의 정리가 안 되니까 대개는 그냥 동굴 속에 숨거나 나 귀찮아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피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뉴스도 보기 싫어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거는 사실은 이 광신자들이 지구의 종말 뭐 이러면서 세상의 종말을 기대할 때 그 종말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 가지는 심리적 충격하고 상당히 유사해요. 아, 그래요? 그럼요. 왜냐하면 광신자들은 종말이 오면 당신의 믿음이 확인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자기들은 새로운 나라로 자연스럽게 그분의 인도에 의해서 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휴거. 그렇죠. 네. 그런데 그 종말의 날이 안 왔어요. 그러면 우리의 종말의 날을 예언했던 저 선지자는 가짜 예언자구나. 저 자식을 능지 터쳐매라. 이렇게 하나요 안 하나요? 안 오죠. 왜 안 할까요? 왜 안 해요 진짜? 모르세요? 네. 그건 사회심리적으로 상당히 이 뚜렷한 현상이에요. 왜 그러는 거예요? 그 예언자가 나의 이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이 받아주셔가지고 우리의 종말의 기회를 늦춰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 그런 거예요? 그럼요. 그리고 그 종말이 오지 않은 그 당혹스러움과 혼란을 이 각각의 광신자들은 자기 나름대로 합리화를 하는 과정으로 그치기 시작을 해요. 아하. 우리의 기도를 드디어 받아주셨구나. 그래서 더욱더 많은 신도들을 우리가 포습을 해야 되는 또 과제를 가지게 됐구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기존에 하던 행동 패턴을 더 강화시키는 일이 돼요. 아하. 그래서 민주당 그 인간들이 바뀌지 않아요. 그리고 멘붕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로 각자 사람들은 막연히 기대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심리적 혼란을 스스로 회피하는 반응으로서 멘붕이다. 멘붕이라고 그러면 상당히 멋있잖아요. 자기는 참 착하고 훌륭한데 이 세상이 나를 멘붕시켰어. 그래서 레미제라블이나 보고 눈물이 나 흘리자. 그럼 뭔가 우아하게 보이잖아요. 네네네. 가정스러운 인간들이에요. 그래요. 그러면 어떤 백마를 탄 왕자 내지 메시아를 어떤 메시아에 의지하던 마음이 메시아가 오지 않았고 거기서 오는 마음의 혼란 그것이 회피 심리로 이어지고 아니죠. 메시아라는 인간이 알고 봤더니 나귀 타고 오는 백마도 아닌 나귀 타고 온 산토 판차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런데 그
산타판차도 사실 내가 보이기에는 이렇게 찌질이하고 산타판차처럼 보이지만은 여러분들이 나를 잘 보면 예. 슈퍼맨하고 비슷한 것도 있고 예. 다 S로 시작하니까 원래 같은 종족이다. 그리고 예. 사실은 내가 원래 돈키호테적인 성향이 있다. 이렇게 강하게 치고 나갔으면 사람들은 그 사람을 또 나름대로 현실에서 나타난 메시아라고 믿을 수도 있어요. 근데 갑자기 낙이 타고 나타났는데 예. 보니까 찌그러졌어. 예. 그리고 쏙 숨어버렸어. 그러면 이제 지금 이 난국을 내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에 대해서 완벽하게 어쩌란 말이냐. 우리가 나갑시다 이거 나갔는데 갑자기 나와보니까 아무도 없고 내 혼자만 남아있는 그 심리 상태거든요. 예. 그럴 때는 잽싸게 숨는 게 사는 길이에요. 자, 그러면 어제 이제 여론조사가 하나 나왔는데 리얼미터라고 하는 기관에서 어제 이제 조사를 한 거 보면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45%거든요. 오, 그렇게는 높아요? 그리고 새누리당이 44. 근데 네. 민주당은 24예요. 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집권 초인데도 불구하고 50%도 넘지 못한다라고 막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네. 민주당 지지율을 보면 그 반토막이거든요.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에. 새누리당에 또 반토막밖에 안 되고. 그렇죠. 그러면 간단히 박근혜 네.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절반은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다라는 거잖아요. 간단히 얘기를 하면. 이것도 결국은 그 민주당에 대해서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다. 너희들은 산초밖에 되질 않는다. 예. 이런 판단인 건가요? 뭐 그런 판단이라고 하셔도 뭐 별로 그렇게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아직도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이 있다는 사실이 저는 신기해요. 24%나? 그러게요. 역시 예. 그분은 아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어떤 사람들 이런 분들은요. 예. 되게 확신범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해요. 그냥 자기 생각 안 바꾸겠고 예. 때려주기도 안 바꾸겠고 그냥 민주당 하면 동그라미 예. 새누리당 한나라당 하면 엑서 이런 자동 반응을 하시는 분들. 이른바 이제 그 골수 지지층들. 그렇죠. 흔히 이야기하는. 그걸 뭐 골수 지지층인데 골수가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반응을 안 하죠. 골수가 없고 네. 그냥 스칼만 있는 분들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요?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그 최저의 어떤 지지율을 기록했던 게 제 기억으로 한 15%까지 떨어진 적이 있었어요. 네. 어떤 일이 있었을 때 그렇게 떨어졌나요? 제 기억이 지금 사실은 자료를 찾아보지 않았는데 아마 그 2008년 총선에서 지고 2008년 총선에서 그 뒤에 상당 기간 동안 거의 바닥 10%대에서 헤맸었거든요. 민주당이. 2008년 총선이 아니고요. 예.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대통령 선거 예. 총선이 대통령 선거 다음에 일어났어요. 예, 넉 달 뒤에 있었죠. 그렇죠. 예.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이 지고 나서 지지율이 그 정도로 빠졌어요. 총선 때는 더 올라지 않았을까 싶어요. 물론 총선 때는 올랐죠. 왜냐하면 득표율이나 이런 걸 따져보면. 그럼요. 그런데 이제 그 총선에서 또 지고 나서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재미난 게 뭐냐면 이거예요. 그때 그 2008년 총선 직후에 이제 촛불 시위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이제 제 기억이 생생한 게 광화문에 거기서 연단이 마련이 되면 민주당 인사들은 연단에 올라가지도 못했어요. 왜요? 시민들이 막 야유하고 막 해가지고. 그렇죠. 그 정도로 완전히 바닥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랬는데 2010년 지방선거 때 와서는 또 결국은 민주당을 선택을 했어요. 그러니까 반새누리당 성향을 보이고 있는 유권자들 같은 경우는.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민주당 니네는 안 돼. 산초밖에 안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대안이 없어서. 산초는요. 민주당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민주당이 산초 정도만 해도 볼만한 구석이 있고 귀여운 구석이라도 있어요. 민주당은 산초도 안 된다. 안 돼요. 그럼 아까 이제 말씀하신 산초라는 안철수 예를 들어서 전 원장이라든지 문재인 후보라든지 그렇죠. 이런 케이스고. 네. 그래요? 근데 선거 때 결국 다시 민주당 지방선거 때 민주당 후보를 지지한 거는 그러면 이거는 어떤 식입니까? 결국은 대안이 없어서입니까? 뭐 보통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면 대안이 없었어죠. 예. 그렇다고 새누리당은 찍을 수 없는 거고. 예. 새누리당을 적으로 규정을 했잖아요. 네네네. 만일 진짜 일단 기존의 질서에 대해서 현 상황에 대해서 도저히 내가 참을 수 없다라는 사람의 심리에서만 본다면 또 그와 반대로 생각하시는 분도 당연히 있죠. 네. 근데 그런 분들의 입장에서는 새누리당은 진짜 거의
상상하기 힘든 혐오스러운 존재예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덜 혐오스러운 존재를 선택을 해야 된다면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민주당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김정문 선생 같은 경우에는 새누리당은 뭐 혐오하겠지만은 예. 민주당을 그렇게 혐오한거나 뭐 막 내가 불구대천의 뭐 그런 존재로까지는 생각은 안 하시죠? 그렇죠. 네. 그렇다면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릴게요. 예. 민주당 하면 본인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연상되는 단어가 뭐예요? 무색무취요. 무색무취. 예. 있으나 없으나. 그렇죠. 마찬가지다. 존재감 없고. 없다 그렇죠. 예. 그럴 때 항상 무색무취고 있으나 없으나 별 상관이 없는 그런 거는 항상 보통 때는 평소에는 우리가 관심을 안 기울여요. 네. 그런데 급할 때는 찾아야 안 찾아요. 찾죠. 개똥이라도 그렇죠. 급할 때 개똥이라도 찾아보니까 눈이 안 보인다 그런 표현 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민주당은 지금 대한민국 정치에 있어서 바로 그런 개똥 같은 존재인 거예요. 급할 때 할 수 없이 찾아야 되고 예. 그런데 보통 때는 있으나 없으나 별로 느낌도 안 들고 거의 개똥같이 보이는 예. 그리고 차죽이나 싶지만 개똥도 약에 쓰려면 또 나타는 나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 지지를 얻게 되는 거죠. 아, 그래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민주당 인사하고 한번 얘기를 나누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 인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민주당 위기 아니냐 이래갖고 당연히 존립을 하겠냐 제가 이제 대놓고 한번 물어봤어요. 그렇죠.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그래도 결국은 대안이 없지 않냐. 결국은 그렇죠. 민주당으로 돌아오게 돼 있다. 돼 있다. 그렇죠. 왜? 여기서 배째라 행태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배째라 행태일 수도 있고요. 예. 본인들이 개똥이라는 걸 잘 알고 있다는 거죠. 아, 오히려? 네. 아, 재미난, 그렇죠. 왜냐하면 네. 어차피 개똥을 약으로 쓸 때는 개똥이라도 쓸 수밖에 없다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이 국민들이 알아야 되는 거는 예. 개똥은 어디에도 쓸 수 있는 약이 아니다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도 개똥의 쓰임새가 없죠. 그래도 있어요. 어디 있어요? 아니 약으로 쓰시는 분이 있으니까 네. 개똥도 약에 쓰려면 없다 이런 속담이 있겠죠. 아 그런가요? 네, 개똥을 약에 쓰면 네. 부작용이 심하다 이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이제 더 이상 개똥을 안 찾게 되죠. 근데 교수님 저 아까 그 메시아 내지 백마르탄 왕자를 어떤 바라는 심리를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네. 그게 정당입니까? 인물입니까? 인물 쪽이죠 아무래도. 인물이죠. 그런데 예. 문제는 인물이라는 것이 어떤 조직이나 집단을 대표해야 돼요. 아, 그냥 혼자 솔로가 아니라? 아니에요. 이게 제가 참 많이 느낀 게요. 예. 대한민국 사회에서 어떤 변화를 일으킨다라고 할 때 예. 사람들은 특정한 인물에 대해서 기대를 해요. 그런데 정작 그것이 사회의 변화 예. 또 정치의 변화 이러면 모든 사람들은 학교에서 이 수업을 잘 받았기 때문에 그 변화를 제도적 변화, 네. 시스템의 변화해야 한다라는 정답 찾기로 들어가 버려요. 어허. 그래서 그 제도와 시스템을 만들려면 조직이 있어야 된다라는 게 되기 때문에 예. 한 개인의 힘에 대해서 예. 의구심을 가져요. 아, 예를 들어서 대선 과정에서 안철수 전 그렇죠. 원장을 향해서 했던 바로 그거죠. 조직이 없다. 조직이 없기 때문에. 정치 경험이 없다. 정치 경험이 없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조직이 없다라고 네. 계속 친 게 아주 유효한 공격. 유효한 거죠. 그랬을 때 예. 안철수 씨가 사실은 본인이 안철수 생각 예. 그거를 내는 그 시점에서 당신이 만든 전국 조직 내지 그런 것에 대해서 쫙 이야기를 했으면 또는 지하 조직이라도 있다라고 뻥이라도 쳤으면 예. 그 문제가 안 일어나죠. 예. 그런데 그분은 본인이 조직이라는 거는 자기가 나서기만 하면 자기가 깃발 들고 나서기만 하면 조직이 쫙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안타깝게도 조직은 그렇게 깃발 들고 나서면 몰려들어가지고 만들어진 조직은 대개 그 사람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나오겠어요? 아니면 뭔가를 기대하고 만들겠어요? 기대하고 만들고. 그렇죠. 조직이라는 거는 그 조직에 참여한 만큼 보상을 기대하는 심리가 기본이에요. 맞아요. 예. 그런데 이분이 깃발 들고 나오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는 그 자리 배분 안 한다고 했죠. 그러면 조직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안 만들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때 정치권에서 그 얘기가 있어요. 네. 저 양반이 정치를 알고 지금 저런 얘기를 하는 그렇죠. 건가. 그 얘기가 여의도에서 잠깐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그 사람은 대중의 심리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내 마음이 네 마음이고 내가 나서기만 하면 모두들 그냥 요원의 불길처럼 일어날 것이다 라는 착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 이 대선 중간에 안철수 전 원장의 지지율이 조금씩 빠지고 그게 문재인 후보로 올라갔던 그것이 바로 조직의 힘에 대한 이제 인식을 하면서 그것이 특정한 인물을 통한 조직과 동시에 있어야지만 그것이 답이다, 정답이다라고 믿는 대중의 막연한 심리를 확인시켜주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메시아를 그러니까 기다리는 심리라고 하는데 거기도 일정한 조건은 같이 그러니까 깔려 있는 심리네요. 그러면. 그럼요.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도 조직을 만들었어요. 12제자. 12제자. 12제자를 만든다는 게요.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옛날에 뭐 대통령이 나오시는 분이 저한테 와서 자문을 구했어요. 저가 났으면 상당히 많은 사람이 저를 지지를 해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몇 명 정도가 지지를 해줄 것 같습니까? 그랬더니 저가 나서기만 하면 전국에 저가 참여를 했던 조직이 한 20만 명 정도 되니까 그 회원들이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럴 수도 있겠죠. 그 대신 제가 지금 당장 나가셔가지고요. 앞으로 1년 동안 나는 당신한테 한 푼도 안 받아도 좋으니까 당신이 지금 하는 활동을 도와주겠다. 내 모든 지금 일을 다 팽개치고 나와서 도와주겠다. 라고 하는 아무나 하지 말고 당신 주위에서 있는 사람 중에 당신이 참 괜찮다라고 하는 사람 3사람만 사흘 안에 데려오십시오. 무조건적으로 헌신할 수 있는 사람. 그러면 내가 당신을 확실하게 도와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사흘에 그 사람이 3분을 데려왔을까요? 안 데려왔을까요? 안 데려왔을 것 같은데. 못 데려와요. 그래요? 네. 그 말은 뭐냐 하면 내가 너한테 뭔가를 보상을 줄게 아니면 월급을 줄게 하면 그분은 수백 수천 명을 몰로 수는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아무것도 기대하지 말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그냥 이리 오너라. 나와 같이 물고기를 잡자. 사람들을 구하자. 그럴 때 그냥 오는 사람 3사람을 구하기 힘들어요. 근데 예수님은 놀랍게도 12명이나 조직을 구성하신 거예요. 그래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그러면 정치는 기본적으로 기브 앤 테이크입니까? 기브 앤 테이크인데 뭘 기부하고 뭘 테이크하는지에 대해서는 각자 달라요. 달라요? 그럼요. 많은 사람들 그걸 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정치를 하셨나요? 아니면 사람들에게 정치를 하셨나요? 아니면 뭘 다른 일을 하셨나요? 정치라고 볼 수는 없죠. 사실 예수님도 정치였어요. 그렇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요. 가장 예수님이 먼저 하신 건 사람의 마음을 잡았어요. 그렇죠. 그게 정치라면 맞죠. 그럼요. 맞아요. 정치로 사람의 마음을 잡는다. 유권자의 마음을 잡는다면 그렇죠. 예수님은 상당히 훌륭한 정치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또 정치인이 진짜 사람의 마음을 오래 잡는 방법도 아셨어요. 어떤 일인지 아시죠? 그 뭐예요? 오래 잡는 방법이? 당신이 돌아가셔야 돼요. 당신이 활동하는 과정에 적들의 무리에서 장렬하게 전사하셔야 돼요. 그러면 영원히 따르는 사람들의 마음에 잡아요. 그러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추모하는 그런 마음도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럼요. 그랬을 때 항상 죽은 뭐가 살아있는 누구를 잡는다라는 게 그냥 논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당신이 진짜 사람의 마음을 잡고 훌륭한 정치인으로 남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대부분 정치인들이 그러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죽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모든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고지선 못하겠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뭐 꼭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육체적 생명을 끊는다는 의미뿐만이 아니라 그렇죠. 모든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탈탈 털은 모든 걸 다 비워버리는 그런 것까지도 포함이 되는 그럼요. 그렇죠. 죽기를 각오하고라는 건 바로 그런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 죽기를 각오하고 성부수를 던진다라고 했을 때는 그 사람은 되게 살아남아요. 근데 왜 그걸 못할까요, 정치인들이? 왜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접해본 것 중에 그 모든 걸 비우고 한 몸 던지는 경우를 본 기억이 거의 없어요. 잘 없죠, 그죠? 거의 없어요. 그거를 하는 쇼는 또 몇 사람이 했고 그 쇼가 성공한 경우도 있고 실패한 경우도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요. 예. 그 사람들이 예. 말로는 국민을 위한다고 하지만 진짜는 자기를 위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네. 예. 그래서 그 행위를 못 하는 거예요. 그 소리를 탐하는 겁니까, 결국은? 작은 이익? 그분한테는 그게 소리가 아니고 대리죠. 당사자한테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질문 한번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두 가지 갈래가 여기서 이제 나오는데 그러면 예. 안철수 만약에 전 원장이 지금 그 보궐선거에 출마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 만약에 당선이 된다 국회의원에 예. 당선이 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예.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원내에 진입을 해서 민주당 의원들 누군지를 해가지고 원내 교섭단체를 꾸릴 것이다라는 전망이 많아요. 그렇게 기대를 하죠. 여의도에서. 만약에 그러면 안철수 전 원장이 진짜로 그렇게 해서 원내 교섭단체를 꾸렸다. 예. 그러면 그 안철수 전 원장에 대한 어떤 그 국민들의 심리나 이런 것들이 다시 작동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세요? 심리가 부정적으로 작동을 하죠. 오히려? 네. 왜요? 정치꾼으로 바뀌었으니까. 그 단계부터는 다시?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건 대선 국면에서 그러니까 안철수 전 원장을 정치인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치권의 판을 뒤집어주는 새로운 인물로 봤을 때 얘기가 되는 거고. 그렇죠. 안철수 씨가 민주당에 들어가던 정당을 예. 만들면 기존의 정치 질서 속에 자기 이익을 확실히 챙긴 사람으로 위치가 포지셔닝이 되죠. 그렇게 되는 겁니까? 제가 그래라고 안 그랬어요. 왜 저한테 갑자기 저가 그렇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마치 저가 그래라고 시킨 것 같아요. 저 안 시켰어요. 좋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민주당에서 만약에 진짜 아주 대중적 지명도와 인기가 있는 어떤 다른 사람 하나의 리더를 올린다. 그렇죠. 5사 전당대회에서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만. 근데 아마 가정으로. 그러면 네. 다시 이 유권자 국민들은 민주당에 대해서 쳐다도 안 보던 심리가 다시 바뀔 수가 있는 겁니까? 그럼요. 그렇습니까? 그럼요. 그리고 그 내세우는 분은 누가 보더라도 희생을 하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줘야 돼요. 그래요? 그럼요. 저분은 진짜 모든 것을 다 던지고 대한민국의 정치를 개혁하시려고 나서신 분이구나. 할렐루야 이런 느낌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말 그대로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껄핏하면 쓰는 백이종군이니. 그렇죠. 이걸 실제로 실천하는 모습으로 보여요. 그렇죠. 근데 왜 그걸 못할까? 그게 지름길인 교수님 말씀대로 그게 바로 지름길입니까? 그럼요. 정책 리더가 될 수 있는 지름길인데 네. 그걸 못하네. 네. 너무 똑똑하셔서 그래. 그분들. 잔머리 굴리는데 도사들이잖아요. 잔머리. 그래서 손해볼 짓은 추구도 안 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제가 정치심리, 대중심리를 탐색해보면서 대중은요 참 우둔한 것 같지만은 특정한 정치적 리더가 네. 희생을 한 거, 예. 그 희생에 대해서는 아주 마음의 빛은 확실히 기억을 해요. 그렇습니까? 그건 진짜 감동적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 그 정치사를 되돌아보면 정책 리더가 되는 그 정책 리더의 지위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보면 정풍운동이니 뭐니 해갖고 기존 질서를 정면으로 치받아 가지고 돌파를 했을 때 비록 그게 실패를 하더라도 이럴 때부터 하더라도 그거는 엄청난 자산으로 나는 그렇죠. 거예요. 그때 이제 정치 리더가 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럼요. 그게 바로 그 메커니즘이거든요. 네. 그런데 요즘은 그런 모습을 전혀 거의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보이죠. 그거는 어떤 거하고 비슷하냐면요. 옛날에 우리가 경제개발했을 거 막 하고 할 때 조직이 발전할 때 네. 조직을 위해서 내 한 목숨 바치리라 헌신하리라 하는 이런 느낌을 주는 회사에서 일하는 직원들 간혹 찾아볼 수 있지 않아요? 예. 사장도 아닌데 사장 그렇죠. 아들도 아닌데 예, 거의 목숨 걸고 일하는 예. 친구들. 예. 그런데 지금 옛날보다 훨씬 근무 환경도 좋고 이 조직도 커지고 이 월급도 많이 주고 네. 하는 그런 재벌 회사에 예. 그런 목숨 걸고 일하는 임원이나 전문 경영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별로 없겠죠. 왜 그럴까요? 그들은 지금까지 자기 자리만 보존하면 되니까. 바로 그 상황이라요. 오케이. 이제 아시겠어요? 예. 정치권이 뭐라고 난리를 치더 자기 자리를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지. 무슨 판을 변화를 이끌어내요.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자기 밥그릇만 사수하면 된다. 그렇죠. 역시 또 밥그릇 논리군요. 근데 그 밥그릇 논리는 인류 역사상 최고의 가장 확실한
논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자체를 무시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근데 때때로 그 밥그릇 논리를 뛰어넘는 놀라운 영웅적인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는데 그것은 자주 일어나지 않고 또 그것은 상당히 불규칙적으로 일어난다는 사실. 그리고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초창기에 되게 또라이라는 소리를 듣기 쉽다라는 거. 아하. 그렇죠. 이런 이제 몇 가지 조건들을 생각을 해보면 요즘에 대한민국 정치를 하시는 분들은 과도하게 똑똑해요. 과도하게 계산적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간절히 영웅과 같은 그런 리더를 원함에도 불구하고 여의도 주위에서 노시는 분들은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간단히 잔머리만 발달돼 있다. 그렇죠. 그게 문제죠. 제가 참 시킨 것도 아닌데 갑자기 가슴이 아프네요. 자, 교수님, 처음에 이제 멘붕부터 한번 제가 여쭤봤으니까 다시 이제 그러면 이걸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5년간의 과정을 보면 자, 멘붕이 왔다가 반엠비 정서로 가지 않습니까? 그게? 5년간에 처음에 무조건 멘붕이 오지는 않았어요. 그때는 멘붕은 아니었다고 보세요?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사실은 노무현 정권 말기에는 거의 저 생각에는 한 7, 80%의 사람들은 노무현 더 이상 보기 싫다의 심정이었어요. 맞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주권 말기의 지지율이 20%대밖에 안 됐으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에이고 변하고 뭐고 싫다. 그냥 등 따시고 배부르면 최고로 좋다. 그래 저 자식이 사기꾼이라도 우리 돈 벌게만 해주는 거 그거 한번 믿어보자. 맞아요. 이 심리로 갔기 때문에 멘붕 아니었어요. 아 그렇네. 멘붕은 아니었네. 상당히 욕망을 충족시키고자 하는 욕심에 가득 찬 마음이었어요. 아하. 대중들은 자기의 마음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항상 지가 조금 쪽팔리는 거는 멘붕이다 이렇게 넘어가요. 그런데 솔직히 이야기하면요. 우리는 욕심 덩어리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돈 좀 더 주겠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우리 다 몰려갔던 거예요. 그래서 다단계 사기 당했던 거예요. 그렇네요. 그런데 그게 이제 반엠비 정서가 그렇게 심했던 것은 내가 사기당했구나라고 하는. 막연히 그런 느낌이죠. 그리고 내가 돈 준다고 그랬는데 돈도 안 주고 돈도 안 주면서 지가 사장인 것처럼 내보고 닥달하고 그래서 이거 아닌데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실수했다는 걸 느끼잖아요. 그래서 물려달라. 반환해 주세요. 그런데 반환은 안 된대요. 그럼 뭐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진상 부리는 거죠. 근데 그 진상을 우아하게 표현해야 되니까 이제 촛불시 뭐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뭐 다양한 걸 갖다 붙이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일각에서 자 이제 박근혜 정권에 가면서 반 MB 정서와 마찬가지로 반박 정서가 나오고 이렇게 갈 것이다. 그거는 착각이에요. 착각입니까? 반박 정서를 내세우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많은 심리적인 장애물이 있어요. 어떤 겁니까, 그게? 왜냐하면 북한이 아무리 제가 김정일을 바라보는 북한 주민들의 심리에 대한 탐색을 했더니요. 재미있게도 김정일을 타도의 대상으로 생각할 거다. 뭐 수십만 명이 굶어 죽고 하는 그런 경제 파탄을 일으켰고 또 김정일은 지 척권들 잘 먹기만 하고 이렇기 때문에 김정일을 완전히 일어나는 반 김정일 운동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리고 그 싹이 어디서 있을까 이런 것들을 찾아보고 싶은 이 마음에서 조사를 했더니 놀랍게도요. 그 험한 북한 상황에서도 북한 주민들의 심리는 김정일은 그분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도 인민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분 주위에 있는 인간들이 다 지껏 챙기고 부패하고 또 그분을 제대로 모시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산다. 저 나쁜 놈들. 이렇게 이야기하는 심리가 뚜렷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북한에서 폭동이 일어나서 김정일 정권을 전복할 거다라는 걸 기대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인 것인가를 확인하게 된 거죠. 그와 비슷한 비유를 남한에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못하는 일이 벌어지더라 하더라도 사람들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을 하는 데 있어서는 심리적으로 엄청나게 불편한 감정을 가지게 돼요. 대선 때 박근혜 후보를 찍지 않았던 사람들도 그런 겁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래요? 왜? 그분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그분을 내가 아무리 싫어도 그분을 공주라고 부르지. 네. 어느 집 무술이라고는 부를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그 공주가 여왕이 됐으면 예. 그 여왕이 마기 여왕이든 또는 백설공주에 노는 여왕이든 어쨌든 여왕님이잖아요. 여왕님으로서 우리는 대우를 해야 된다라는 그 마음이 있고 그 여왕님은 그냥 아무 집에서 나오는 이 Don't Cry For Me 아르헨티나는 에비타처럼 천한 이 빈민가 출신이 아니에요. 예. 이분은 청와대 출신이란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공격을 하는 것은 마치 어떤 신성한 뭔가 왕자를 가지고 태어나신 분에 대해서 내가 뭔가 불경스러운 이야기를 한다라는 이런 심리 상태를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지고 있어요. 놀랍지 않아요? 그러면 반엠비 정서 그렇게 했던 것도 이명박 대통령의 어떤 출신 네. 이런 것도 일정하게 작용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요. 그래요? 이 천박하게 재벌의 앞잡이 노릇을 했는데 지가 마치 왕회장이 한 거를 직거로 했으니까 그것도 사기였거든요, 사실은. 예. 그런데 지가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완전히 왕회장 모습으로 자기가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제가 옛날에는 어느 집 하인이었는데 제가 왜 저러나 이 느낌이 드니까 더 열받는 거죠.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런 심리적인 반발이나 정오심을 드러내기에는 사람들이 상당히 불편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 지지율이 사실은 이명박 대통령 때보다 훨씬 지지율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험담하는 이야기는 사람들이 거의 못하고요. 하려고 하더라도 이거 하면 저 잡혀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이명박 대통령 때는 우리 욕이라도 했는데 그 욕한 것 때문에 잡혀가지는 않았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확실히 잡혀간다던데요. 이런 식의 심리를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면서 더욱더 표현을 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요. 그러면 야권 뭐 몇몇 인사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정권 초기에 보여주는 모습 보니까 인사부터가 실수가 너무 잦다. 그러니까 조만간 아마 힘이 빠질 거고 반박 정서가 다시 창궐 할 테니까 우리는 거기에 올라타서 노만 저으면 된다. 이런 식의 사고가 엄청난 착각이라는 거네요. 그렇죠. 그분들은 진짜 뭐 머리가 나쁘다고 표현하기는 보다는 이 당신들의 욕심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실제로 당신들이 적이라는 사람도 제대로 파악도 못하고 또 대중들이 가지고 있는 심리는 거의 보지 못하는 진짜 말 그대로 눈을 감고 세상을 보는 구시대적인 틀 속에 갇혀있는 분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탈남을 그 야당 의원들도 참 많이 듣거든요. 그러세요? 그럼 다행이네요. 이 지금 황상민 교수님의 말씀을 좀 꼭 귀담아 듣고 그 의원회관이나 국회의사당에서 좀 토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야당 의원들 정말. 그분들은 토론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세요. 전원이라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전해줘요?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서로 또 욕심에 눈이 가려가지고 못 보는구나 그런 이야기를 서로 하겠어요? 이런 분들일수록요 서로 만나면 존경하는 의원님 하면서 우화를 떨어요. 맞아요. 진짜 그거 한번 여쭤볼게요. 꼭 하면 상대당이든 뭐든 그냥 아무개 의원님이 아니라 존경하는 아무개 의원님 꼭 호칭이 그렇대요. 존경하는 의원님이라고 표현할 때는 항상 한국 사람들이 가장 뚜렷한 심리는요. 겉으로 존경한다라는 표현을 할 때는 속으로 개 XX 이렇게 되는 상황이라는 거. 그것이 실제로 사람들의 심리예요. 그래서 저를 어떤 분이 볼 때마다 존경하는 황 교수님 이럴 때 저는 속이 덜컹해요. 아니 이 사람이 나를 대놓고 욕을 하는구나. 그래요? 모르셨어요? 아니, 근데 팬들이 스타나 이런 걸, 그러니까 만났을 때 막 손잡고, 저 정말 좋아해요, 존경해 이러잖아요. 그건 진심 아니에요? 진심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떠나고 나면 돌아서 그 자식 내가 인사했더니 역시 생긴 대로 별 볼 일 없더구만.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런 건가요? 모르셨어요? 저는 그래도 그거는 진심인 줄 알았죠. 그 착각하고 사세요. 그냥 그 정신건강이 좋으니까.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그 황상민 교수와의 그 그는 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번 회차만 마무리하는 게 아니라 황상민의 그는 왜 코너는 자, 오늘부로 자, 마무리를 하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진짜 섭섭합니다, 교수님. 네, 뭐 우리가 섭섭한 마음을 가지면 또 언젠가 다시 만나리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약속하신 거예요? 뭐 약속을 그렇게 남발은 제가 못하지만은 항상 인생에서는 헤어지면 다시 만난다는. 다만 그거는 좀 약속이라고 하가 약속의 조건을 제가 만드는 걸. 그렇죠. 저는 또 약속을 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되잖아요. 그렇죠. 훌륭하세요. 역시 마지막에 얼마나 현명하신 분이고 똑똑하신 분이라는 걸 이렇게 저한테 확인을 시켜주시고. 그래도 우리 교수님이 마지막으로는 저한테 덕담을 해주고 가십니다. 덕담이 아니에요. 저는 누구한테 덕담하는 사람 아니에요. 저는 있는 대로 보이는 대로 이야기를 하고 때때로는 보이지 않는 것까지 끄집어서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뒤통수를 맞아요. 아무튼 황상민 교수님 때문에 저희 이탈남 시즌2가 아주 빛났다라는 점을 진짜 진심을 담아서 감사의 말씀. 그렇게 말씀해서 감사합니다. 네. 자,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교수님.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대표 오연호입니다. 오늘 방송 잘 들으셨나요? 오마이뉴스는 10만인 클럽 회원 여러분의 후원으로 이탈남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마이TV의 대선 올레도 10만인 클럽 덕분이었습니다. 이탈남과 오마이TV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제작자입니다. 월 10,000원에 참여 10만인 클럽 회원이 되어 주십시오. 오마이뉴스 첫 화면에서 직접 가입하시거나 02-733-5505 내선 274번으로 전화 주시면 담당 직원이 안내해 드립니다. 지금 7,500명입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이 황상민 교수와의 고별 인사를 들으신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아쉬운 분들이 참 많을 텐데요. 저도 참으로 아쉽습니다. 저희 이탈남에 출연하셔서 참 빛내주셨던 그런 분인데 떠나보내는 저희 마음도 참으로 아쉽습니다. 하지만 또 만나뵐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 아쉬움은 그대로 간직을 하고 저희는 또 새로운 코너를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음 주부터 이 새로운 코너를 선보일 수 있도록 지금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한 주만 기다려주시기를 바라고요.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탈남 김종배였습니다.